그런 오판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저는 찬반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이 요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최대 5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것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이거는 5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건 뭐냐? 빨리 발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는 미국과 소련이 지금 다 다른 지역이 더 급하구나. 나가려고 하는구나. 사실은 그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 내부에서 신탁 통치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죠. 저는 그랬으면 사실은 분단과 전쟁으로 그렇게 바로 나갔을까?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정책을 잘못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는 걸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저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신탁 통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오판의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은 사실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이거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1970년대 초반에 주한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문장이 한미 관계는 평온한 적이 없었다. 제가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이 현대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미 관계인 것 같다. 한미 관계를 공부하자라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니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날이 있다가 가끔씩 좀 안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편지에 보면 한미 관계는 평온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구 관계, 무슨 동맹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절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 강한 의견의 불일치나 양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호 간의 의심이 과거 20년간 한미 관계의 주요한 면모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뭐 친구 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호 간의 의심까지 한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의심까지 한다. 이건 사실 친한 친구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한미 관계의 주요한 면모였다. 이게 뭐 주요한 면모는 우리가 친한데 가끔씩 뭐 의심하는 일도 일어났어 라고 쓰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런 구절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나서 한미 관계에서 이런 의심과 서로 간의 오해가 일어났던 사례를 3가지를 적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승만은 격렬하게 정전협정에 반대했고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 싸우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가 공공연히 주장한 북진 정책을 두려워하고 반대했다. 요 얘기가 이제 바로 방공포로 석방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처음에는 박 장군이 일으킨 61년의 쿠데타를 반대했으며 박정희 장군입니다. 63년에는 박정희가 선거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압력을 넣었다. 사실 이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이 군정에서 민정 이양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막 번복하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가 푸에블로 피납과 청와대 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박을 경록해 했다. 이제 3가지 정도 지금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럼 이 방공포로 석방이 왜 이렇게 한미 간에 문제가 됐을까? 사실 일반적으로 방공포로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쾌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첫 번째는 공산주의 군대의 군인들을 포로라고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야, 이게 진짜 자유세계에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석방을 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대통령은 이 방공의 가장 기수이고 역시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줬구나. 쾌거다. 두 번째는 이 방공포로를 석방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낸 게 아니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보는 거는 앞서 합의부의 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정책과 방공포로 석방은 한미 관계의 의심과 의견 불일치를 일으킨 가장 첫 번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방공포로 석방을 하기 전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어와서 야 이게 전쟁을 끝내든지 중단하든지 빨리 어쨌든 이걸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정전협정 하는 거 우리 반대한다. 우린 거기 사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맺더라도 우리는 북진을 할 거다. 우리는 북한하고 끝까지 싸워서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난감한 거죠.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한반도에 있는 지금 죽어가는 미군들을 더 이상 안 죽게 하겠다. 전쟁 끝내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또 그거 통해서 한국에 쓰고 있는 전쟁 비용을 아끼겠다. 사실 6.25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군사비가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야 지금 우리 군사비 거기다 돈 쓸 때가 아니야. 우리 내부도 지금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빨리 이거를 중단하든 끝내든 뭘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안보동맹을 하자. 상호방위조약을 맺자.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이거를 정전협정 맺기 전에 맺자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정전협정을 맺으면 북한하고 중국이 사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점령협정을 맺을 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뭐냐면 정전협정은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임시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정전협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2번째가 뭐냐면 그걸 하면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이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나가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공산군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전협정 맺자.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가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호방위 조약을 맺자라는 걸 미국이 이미 방공포로 석방 이전에도 받아들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그 이전에 맺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하면 이 방공포로 석방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한국군들이 주한미군 사령관 겸 주한유엔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로들을 풀어줘 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한국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대규모로 주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럼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했느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미군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북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트랩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이 처음에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방공포로 석방이 딱 됐는데 한국 정부가 미군과 협의 없이 방공포로를 석방해서 야, 이 큰일이구나. 사실 이때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겠다라는 정책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부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군사 원조를 얻은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간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움직이고 싶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금 하고 싶어도 이건 항상 미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또 이게 전쟁이나 어떤 아니면 안보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5.16 군사정변이나 12.12 군사정변이나 광주민주항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군이 과연 미국의 허가를 얻고 움직였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간에 끊임없이 어떤 서로 간의 오해와 서로 간의 의심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합의부의 편지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2번째로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특히 이 68년의 안보 위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68년 초에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북한이 무장 게릴라들을 남쪽에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1.1 사태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미국의 정보함이었던 푸에블로가 원산 앞바다에 있다가 북한에 영해를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걸 납포를 해버렸는데, 문제는 그 납포할 때 그 배 70여 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선 70명을 구해야 돼요. 또 존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썼던 존슨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1.1 사태하고 푸에블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베트남에서 구정공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미국한테는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보다도 존슨 대통령의 가장 뒤통수를 친 사건은 푸에블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한반도에서 미 해군의 정보함이 북한에 납포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생포된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무사히 복귀하도록 하는 게 존슨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여론에서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게 일어난 68년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근데 존슨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푸에블로 사건하고 구정공세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납포된 미군들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협상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는 김신조 사건 때문에 화가 났거든요. 북한이 날 죽이러 왔어? 그럼 북한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 납포되어 있는 미군들을 데려와야 돼요. 근데 한국 정부가 가서 북한한테 니네 우리한테 사과해 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협상 과정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북한하고 단독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죠. 야, 지금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데 니네는 가서 딴 얘기만 하냐? 그럼 북한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1.1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 얘기를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트남에서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두 군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뭔가 이걸 지금 가라앉혀야 되니까 특사를 보냅니다. 그때 온 사람은 사이러스 벤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이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죠. 박정희 대통령은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북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큰일 난다. 이러면 우리 지금 미국에 미군들 살아서 데려올 수가 없다 하면서 서로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요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었고, 이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지금 일어나게 되니까 하비브 편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동맹 관계인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과 오해와 의심들이 있다. 도대체 저 정부가 믿을 만한 정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과의 부분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 전략 또는 아시아 전략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한국 정부의 위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피지기인 것 같아요. 지금 작전 통제권의 문제도 있고요. 서로 간의 오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또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이제 작전 통제권 문제도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사실은 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한테 넘기겠다, 한국군 작전 통제권 넘기겠다고 한 게 첫 번째는 게 사실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닉슨 행정부에서 주한미 지상군을 다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다가 작전 통제권을 주려고 했죠.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걸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물러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되질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넘긴다라는 얘기 뭐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정도의 그 강도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낮추려고 하느냐?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미국이 신경 써야 될 다른 지역이 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 때는 한반도와 같은 냉전의 최전선 지역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으로서의 주한미군이 필요했는데 탈냉전이 되면서 냉전 체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도 지켜야 되고 지금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한반도에만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의 숫자를 줄이거나 또는 주한미군의 철군까지도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GPR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포스처 리뷰라고 해서요,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미군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작전 통제권 문제도 한국 정부와 논의해가지고 조금 더 한국 쪽에다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거에서 잘 대응할 준비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한국 국내에서 작전 통제권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미국이 어떤 정책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야 될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만 잘못했느냐, 미국은 잘못이 없느냐? 전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H9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잘못된 시그널, 신호를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H9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도 명확히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하고 우리는 빨리 빠지려고 한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뭐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한다, 이거는 당연히 거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반발이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최근에 와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컨대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과 관련된 외교 라인을 다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6년을 전후해가지고 북한에서 핵발전소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 가서 공연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북한 핵실험 이후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미국 정부가 좀 물러설 수도 있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여기 더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엑시스 오브 에빌이라고 해서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이 로그 스테이트, 뭔가 문제가 되는 이 국가들, 말썽쟁이 국가들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 세 나라인데, 그게 이제 북한, 이라크, 리비아거든요. 네 나라는 이란까지 있네요. 네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 개발을 포기한 이라크와 리비아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핵 개발을 계속 그 카드를 쥐고 있는 이란과 북한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북한 같은 국가에다가 잘못된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미국이 전혀 잘못이 없었다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사실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나라와의 경쟁에서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동맹도 하다 보면 항상 동맹과 이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 동맹과 이해 관계가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또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매체에서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저는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겁니까? 중국을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황당했죠. 그건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친구 관계라도 불가피한 부분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좀 맞받아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냐. 전 세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냐. 친구 사이에는 서로 좀 불가피한 부분들을 조금 좀 묵인해주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 물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서로가 사전에 의논을 하고 서로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부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의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외교가 지금 너무 정치화가 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파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친구한테 이게 불가피한 거에 이해해줘 라는 이해관계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미동맹이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소프트 파워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보일 때 어떻게 보냐, 사실 미국의 가장 큰 힘은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는 뭔가? 사실 지금으로 보면 그래도 저는 우리 이 대중문화가 굉장히 해외에서 큰 호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소프트 파워를 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안보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가 경제적으로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갈라서지 못합니다. 신뢰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선 네가 필요해 라고 할 때는 이 문제는 계속 갑니다. 저는 이거는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 세워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맨날 던지는 질문은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예요. 근데 제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이 관계들을 더 소중하고 더 신뢰 있는 관계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